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 관련 되게 강한 메시지를 연일 냈는데 오늘은 마귀, 이 마귀라는 단어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돈이 마귀라더니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 라고 언급을 했는데 부동산 여론전 이렇게 강하게 펴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반드시 해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실제로 대통령께서 계속 지금 시한을 못 받고 계시잖아요. 양도세 이거 부과하는 거 할 거다 얘기 계속 하시고 계시고 시간이 별로 없다. 5월 9일까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 사실 일각에서는 이거 그냥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냐. 혹은 말로만 집값 잡겠다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다. 이번에 정말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고 실제로 정책을 예고한 대로 시행을 할 거다라는 점에 대해서 시장이 강하게 예. 좀 어필을 하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게 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간다라는 메시지를 줬을 때 실제로 집을 처분할 수 있는 그 의지도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서의 혼선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지금의 상황이 이제 과거와 달리 부동산으로만 투자를 하는 시대가 된 것이 아니라 뭐 이번에 코스피 5천을 뚫고 이제 주식시장 활성화도 됐던 만큼 대체 투자 수단도 생겼고 그리고 집값 안정화에 대한 의지나 열망이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좀 생각이 달라요. 다주택자를 왜 악마화하느냐, 뭐 마귀 사냥이다 이런 언급도 하던데 김 대변인 지금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으면 집값이 반드시 내려가고 안정화가 되는 건가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놨을 때 예. 그 집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선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요. 전세를 끼고 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대출도 제대로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수? 갭 투자 안 돼, 대출 그렇죠. 안 돼. 그렇다면 어떻게 삽니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노무현 정부 시즌2다, 문재인 정부 시즌2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에 집권한 다음에 8.2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주택자 관련해서 중과세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더 많이 올랐죠.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 중과세 했습니다. 결국 세금으로 집값을 누르겠다는 거는 역반응이 날 수밖에 없죠. 결국 예. 전세와 월세까지 높아지는 이른바 정책의 역설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버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되면 전월세에 전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을 사는 사람도 집 가진 사람도 집 사고자 하고 집을 못 사는 전세, 월세마저도 되게 힘들게 된다는 거죠. 결국 오늘 통계층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전월세 그 어떤 포션 그 비율을 봤을 때 월세가 60%가 넘었고요. 최근 10년 이래 월세가 가장 높게 올랐다고 합니다. 결국은 저는 시장의 어떤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6만 세대 관련해서 서울 쪽에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게 언제 나오느냐 2031년에 나오고요. 그리고 임대 물건을 포함하면 반 정도뿐이 안 됩니다. 통상적으로 서울에 4만에서 5만 가구가 공급이 돼야 부동산이 안정이 된다고 하는데 올해는 3만이 안 되고요. 내년부터는 1만, 내후년도 1만 정도입니다. 공급이 결국 충분하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다른 때문에 방법을, 결국 예. 이재명 대통령 또한 공급이 속된 말로 시원찮지 않기 때문에 말로써 사람들을 좀 압박하고자 하는 건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다주택자가 악마화되는지. 다주택자는요 모든 사람들이 집이 두 채 있다고 세 채 있다고 해서 본인이 사는 게 아니라 예. 전세를 주고 월세를 주는 공급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윤희숙 전 의원이나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 자료를 보면요. 청와대 참모진 50여 명 중에 최소 11명이 다주택자라는 언론 보도도 있던데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들부터 집을 파는 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이런 부동산 정상화 조치에 있어서 진정성을 볼 수 있는 조치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먼저 집 뭐 팔아라.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들 처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팔아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기조를 잡고 이 국민들께 다주택자들은 집을 빠르게 처분을 해라라고 대통령께서 연일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청와대 참모들은 집을 지킨다, 또 뭐 여러 채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걸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종의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소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서야 그저 다주택자라는 신분이 확고하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뜻에 맞춰서 저는 참모들도 좀 처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뭐 야당이 그렇게 걱정해 주시지 않아도 아마 참모들도 이런 대통령의 의지나 정책적인 방향성을 미리 공유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처분을 하려는 움직임도 저는 있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지금 그 이 대통령이 연일 그 부동산의 어떤 강한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지방 선거가 있단 말이죠. 선거를 앞두고 사실 부동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다 보니까 우선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언급을 이렇게 강하게 하는 상황에서는 지방 선거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유리한 입장인가 아니면 좀 불리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좀 셈법을 보고 계신가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금 본인이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 의제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객관화입니다.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급 가지고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말로써 세금으로서 조금 사람들로 하여금 집을 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아야겠구나 해서 부동산을 좀 줄이려고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언급하지 않더라도 2월 말에서 3월 정도 되면 이게 전세가 들썩입니다. 결국은 새학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전세 월세가 급등하면서 부동산을 자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나올 부동산 악재라면 내가 선제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6월이 지방선거일 때 정부가 이렇게 압박을 하면요. 네. 두세 달은 조금 잦아집니다. 결국 본인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가 아니라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가 시장을 이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게 짧은 기간이죠. 두세 달 정도를 가지고 제가 볼 땐 지방선거까지는 한번 이 차원으로 한번 가보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잠시 이길 수 있지만 결국은 역반응이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때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참모들 다주택자들도 집보다 집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 예. 김조 아닌가요?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 집 대신 집을 선택했습니다. 잠실에 있는 갤러리아 그쪽에 하나 갤러리아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팔지 않았죠. 그리고 끝내 팔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지금 외교부 장관 했던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는 아예 팔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저는 다주택자를 악마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지금의 정부는 더 문제가 뭐냐면 다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악마고요. 두 번째, 대출을 끼고 살려고 하는 사람,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있습니다.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마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물을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분당 쪽에 집이 6년 만에 아니 4년 한 몇 년 만에 6억 원이 뛰었습니다. 네. 그게 40억짜리 재건축 아파트인데 그거 본인이 2022년부터 팔겠다고 하셨거든요. 본인이 파셔야죠. 본인이 거주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결국 본인은 다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은 다 각자의 사정과 사연이 있겠지만 그거는 다 문제하고 악마화된다는 게 문제라고 보고 이거는 사실 부동산 가격을 낮추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결국은 위선과 가식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인사 그런 사람 장차관들이 어떤 모습을 볼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이 이제 메시지를 계속해서 연이어 내고 강하게 내는 것은 일관성을 지금 보여주는 확고한 의지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 여당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여당에서도 좀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좀 하고 있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낼까 많은 관심이 좀 갔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내란도 여러 차례 언급했고 검찰 개혁도 언급했고 민생도 언급했습니다만은 부동산 문제의 언급은 한 문장이었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런 대통령의 의지와 좀 달리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여당이 대통령 그리고 정부와 의지가 달리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동산 그 안정화, 시장 안정화 그리고 집값 안정화는 굉장히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정책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당도 이 역시 좀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다만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세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오히려 이 상황에서 뒷받침하는 것은 구윤철 경제부총리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금을 끝내게 되는 그 순간, 이 부과를 끝내게 되는 순간이나 아니면 그 시점을 조율하거나 약간 미세 조정하겠다. 네, 미세 조정 네. 혹은 유예 기간을 두겠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혜택이 좀 적용받도록 하겠다 이런 부차적인 디테일들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지금은 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 상황이 아닌가. 당연히 여당도 함께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혹시 지금 말 나온 김에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혹은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현안에 대한 시각차랄지 아니면 입장차가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맞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같이 거들겠죠. 그런데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딱 언급 한 번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마저도 지난해 5월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유세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민주당 정권이 지금까지 집권했을 때 집값이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취지가 뭐냐? 세금 가지고 집값 때려잡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재명과 지금 이재명은 다른 이재명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속인 겁니까? 아닙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다 수요를 부러뜨리기 위해서 세금을 동원한 겁니다. 그걸 몰랐다고 하면 무죄한 거고요. 알면서 그랬다면 국민을 속였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솔직해지셔야죠. 작고 겁박하고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고 자신감이 있다고 한다면 왜 밤에 그렇게 잠을 설쳐 가시면서까지 이렇게 SNS에서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본인이 보더라도 이게 말이 힘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건 뭐냐? 뭔가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공급이 과연 내가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이냐? 예. 과연 실질적으로 공급으로서의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심리적 요건은 뭐냐면 내가 지금은 안 사더라도 나중에 살 수 있는 어떤 정부의 뚜렷한 대책과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부동산 문제 하여튼 반드시 이번에 해결을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뭐 보태려 좀 말씀. 짧게만 예, 덧붙이자면 대통령께서 계속 이런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고 나서 실제로 뭐 부작용만 있는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강남 3구에서 매물이 늘어났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대통령이 낸다라고 하더라도 야당의 주장처럼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 대통령께서 시안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대로 간다라고 얘기를 시장에 계속해서 주고 있는 만큼 저는 보다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짧게만 언급드리겠는데요.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면요. 시장이 움직이죠, 당연히. 문제는 한두 달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더 뛰게 되는 그런 역설이 벌어지는 거고요. 본질적인 어떤 대책, 해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짝 대책인가 아니면 정부의 어떤 정책이 계속해서 뒷받침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오늘 중요한 사안 결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다시 추진하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의 그 표의 가치를 갖게 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1인 1표제 도입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 그런 의문이 있어요. 정당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대의원제라는 것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조직인데 왜 1인 1표제를 다시 한번 추진하려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의 핵심은요. 예. 이 당원에 의해서 그리고 당원을 위해서 움직이는 정당이다라는 점을 좀 확고히 하고자 함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민주당의 당원 수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늘은 상황이고요. 수백만. 그렇습니다. 예. 수백만이 되는 상황이고 그 과거와 달리 또 당원들의 정치적인 참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활발해졌고 빠르고.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굉장히 활발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의원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 대의원제와 권리당원들의 그 표의 등가성을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이전엔 대의원 한 명이 사실 권리당원 20명의 몫에 해당하는 표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 부분을 이미 한 차례 좀 낮추기는 했습니다. 표의 가치가 보다 동등해질 수 있도록 똑같은 사람인데 왜 표의 가치가 다를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또 당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당원 주권 정당 시대를 열겠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이 대통령께서 당 대표이시던 시절부터 네. 나왔던 이야기이고 당원 주권 정당이라는 일종의 민주당의 그 비전과 정신에 맞게끔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격차들을 좀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려도 있잖아요. 이게 왜 그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그 민주당 소속의 뭐 국회의원이랄지 지방의원이랄지 뭐 단체장이랄지 이런 당직자의 영향은 좀 줄고 강성 지지층의 입김만 계속해서 더 세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우려도 있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지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박지혁께서는 뭐 이런 우려도 감안하고 계실 텐데 1인 1표제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전 지금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시대 정신이라고 보고요. 아, 찬반을 떠나서? 찬성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당원들의 정치 참여가 굉장히 활발해졌고 이제 과거처럼 뭐 국회의원 몇 명이 당을 움직이고 위에서 오더를 내려서 찍어 누르는 방식의 그런 정치는 이제 청산할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 대의원제 같은 경우에도 예. 물론 존치는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대의원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별로 이 당원의 수가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정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이나 목소리는 제대로 대변되지 않는 예를 들면 사실 정치권에서 험지라고 불렀던 그런 정당에 있는 당원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수적으로 열수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반영할 것인가 이런 고민 끝에 탄생했던 것이 전국 정당의 기틀을 다지는 대의원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대의원제에 대해서 뭐 여전히 존치하지만 그 대의원제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은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중앙당에서 의견을 수렴하거나 여러 정책적인 기조를 정할 때 그 위원회에 대의원들을 좀 포함시키는 방향 그리고 그 비율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보완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당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그만큼 활동이나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에 의해서 당원들의 목소리가 좀 뒤로 밀리거나 혹은 표의 가치가 동등하지 않다라는 것은 지금의 정신에서도 맞지 않다. 사실 이것은 여나 야나 할 것 없이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듣자라는 움직임은 이미 시대 정신이 된 지 오래인 듯합니다. 그 지난해에요. 정 대표가 지금 추진한 1인 1표제가 한번 부결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빠른 시간 내에 또다시 추진되는 이유 뭐라고 좀 짐작하세요? 우선적으로 이제 지방선거 관련해서 공천할 때 예. 강성 지지자들 이른바 개딸들의 영향력을 좀 크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고요. 예. 전당대회 8월에 있을 당권을 누가 잡느냐에 그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1인 1표제가 부결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른바 찐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사실상 이제 탈당을 하지 제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정청래 대표의 어떤 그립감이 좀 세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몇 개월 후에 하려고 하는데 좀 물들었을 때 노젓는다고 생각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집권을 했을 때 당대표 선거 때요. 당연히 이른바 명심이 강하게 작용하는 박찬대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권리 당원만 봤을 때 66대 33으로 원사이드하게 일방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이겼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의원 한 표당 권리당원 표는 1대 17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대 1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의원하고 권리당원의 어떤 등가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사실 권리당원, 강성 지지자들의 개딸들이라 불리는 이 강성 지지자들을 마음을 누가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1인 2표 관련해서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정 대표가 원하는 1인 1표제가 됐을 때 올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고지를 점하게 된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조국 혁신당과의 어떤 합당 문제 있을 때 딱 문제에서. 친명과 이른바 친청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친문이거든요. 친문계 사람들이 들어옴으로써 그리고 또 조국 혁신당의 당원들이 들어옴으로써 정청래 대표한테 굉장히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합당,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한 합당의 문제를 넘어서 당권, 앞으로의 대권까지 굉장히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이 결정 말고도 정 대표의 어떤 리더십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사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그 합당 문제인데 이현주 최고위원이 정 대표 면전에서 직격한 데 이어서 친명계로 꼽히는 한준호 의원도 합당 제안을 멈춰달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결론을 앞세운 논의는 당원의 판단을 제한하고 당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분명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입니다. 논의는 계속하되 결정은 지방선거 이후로 넘깁시다. 논의는 계속하되 결정을 선거 이후로 미루자. 근데 정 대표는 그 반대로 지방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 전에 결정하자는 제안이었던 것 같은데 박주규 의원님, 지금 당내에서는 왜 선거 이전의 결과를 내느냐, 이후의 결과를 내느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보시는 분들에 따라 시각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선거 전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뭐 호남에서의 경쟁 혹은 다른 여타 지역에서의 경쟁이 사실은 진보 진영 내에 불가피한 잡음을 만들고 예. 오히려 지방선거를 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조금 좀 불필요한 싸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더 크게 품어서 더 크게 이기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선거 전이 적기다라고 보시는 것이고 예. 오히려 이 지방선거 후에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라는 게 어쨌든 후보들이 출마 준비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합당을 추진하자라고 하면 지방선거 전에 굳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당사자들이 지금 있는 상황, 선거를 목전에 앞둔 이 상황 속에서 하는 것이 더욱 잡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덧붙여서 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당내에 충분히 논의나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당내에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고 여당으로서의 원팀 정신을 좀 깨지게 한다. 이런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쪽이시냐고 여쭤서 죄송한데 이 부분은 어느 쪽에 좀 의견을 서고 계세요? 저는 사실 예. 뭐 어느 쪽이냐기보다는 뭐 합당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던 쪽이었습니다. 네네. 뭐 합당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의 최근 행보나 예. 아니면 당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좀 실망스러운 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국의 강을 건너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조국 전 대표와의 어떤 정치적인 연대가 불러올 수 있는 여러 해석들이 중도층의 민심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는 이 조국혁신당과 여러 가지 경쟁이 불러올 마찰이나 파열음들이 실제로 강하게 있었던 것을 지난 선거에서 보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힘을 합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동시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 예. 당대표께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셨던 만큼 저는 합당 추진이 좀 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보면 당내에서 오히려 좀 토론회를 열어서 얘기를 해보자. 합당에 대한 득실을 좀 더 따져보자라고 얘기하는 신중론이 더 많아진 상황이라서 그 속도가 과연 지방선거 전에 맞출 수 있을 만큼 가능할 것인가는 오히려 이번 주가 되고 나니 조금 물음표가 뜬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